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객관식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다 하는데, 자, 이제 회계사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다른 경제학 과목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없이 회계사 문제를 바로 풀 수 없어요. 그런 건 결국 뭐가 되냐면, 꽈락의 지름길이다. 근데 회계사 경제학이 다른 경제학 시험들은 조금 쉽게 나오는 추세인데 얘는 아니더라고.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약간 그 난이도를 좀 유지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책을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그럼 단계별 정복을 해야 돼요. 단계별 정복.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1차 함수를 배운 바탕으로 2차 함수를 배우죠. 그 다음에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그걸 응용해서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날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이 회계사 경제학은 회계사 경제학만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가능하긴 해요. 몇 문제? 한 40문제 중에서 한 4, 5개는 가능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해서는 꽈락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꽈락이 목표만 안 되고 여러분들 80점은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단계적으로 정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책 구성을 그렇게 해놔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정복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는 이제 객관식 경제학이라고 이제 받으셨고 사셨잖아요. 뭐 일단 사과를 드릴게요. 너무 책값이 높게 책정이 돼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만든 책이니까 그거에 충분한 가치는 할 거고, 두 번째는 요 책만 잘 돌리셔도 여러분들이 회계사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게 제가 욕심을 좀 부리다 보니 여러 문제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요 시간인데 처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이제 13번이잖아요. 13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풀어줄까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많은 학생들 얘기해보니까 다 풀어주는 게 좋더라라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두껍고 하니까 다 어지간하면 다 풀겠습니다. 또 다 푼다 그러면 또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많이 풀겠다. 너무 겹치는 건 안 풀게요. 그건 여러분 넘기고 어지간하면 다 풀겠다라는 거고, 보강은 저는 별로 잘 안 해요. 아시죠? 딱 맞춰 끝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모르니까 또 너 보강 안 했다고 했지 않니? 그럴까봐 이렇게 나온 놓은 겁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맨 앞에 토픽 1 8페이지를 보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어요. 그럼 박스를 가지고 내용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신 지가 좀 됐으면 다시 기본서를 좀 펼쳐보기 좀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본 강의를 2번 이상 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사실 2번 들은 분들은 기본서는 또 더 이상 필요 없는데, 한 번 들으신 분들은 또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라면 좀 본연적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되 나머지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내가 이 박스에 있는 게 좀 이해가 되면 그걸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스텝 1은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가 사지선다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무원류의 문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노무사 이런 쪽이 좀 난이도가 쉬워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조금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감정평가사나 그 다음에 국회 8급이 있어요. 거기가 좀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식의 난도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게 7급이에요.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되게 웃기죠. 책은 똑같은 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실급 공무원이 제일 쉽고, 거기 같이 있는 게 노무사. 노무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서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8급 국회직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인데 좀 요즘에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군무원이라고 있어. 군무원. 군무원 이렇게 있어요. 군무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뭐예요? 지존. 우리 회계사가 있는 거예요. 회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잡았다? 스텝 1으로 잡은 거고, 얘를 스텝 2로 잡은 거고, 얘를 풀 줄 않으면 얘를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 이걸 안 하고 얘로 바로 가면 문제마다 내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답만 외워요. 그러니까 꽈락이 나오는. 근데 요게 접근이 되면 얘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왜? 회계사의 특징이 뭐냐면 꺾임입니다. 꺾임. 브레이크 댄스도 아니고 얘는 꺾어. 예산도 꺾어. 다 꺾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여기에서 쓰지 않는 거, 여기가 왜 여기냐면 얘가 쓰지 않는 요소를 쓰고 얘가 쓰지 않는 요소를 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더해지는 거지, 이거와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제가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다 나눠놨으니까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습을 하세요. 예습을 하는데, 예습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만 연습장에 푸세요. 연습장. 그러니까 태블릿 PC 있는 분들은 태블릿 PC로 푸시면 돼요. 태블릿 PC로 푸시면 되고, 왜냐면 거기 막 지우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또 선생님 삼성 전도사냐 애플 전도사냐 그러지 마시고, 아니 연습장에 푸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풀어보시고, 근데 여기 전제조건이 뭐냐면 풀 수 있는 것만 푸세요. 다 풀 필요 없어. 왜? 그걸 다 풀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예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내일 이제 이만큼의 진도를, 이번 회차에 진도를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가능한 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풀지 않으면 실제 수업할 때 자기가 붕 뜹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선생님 수업만 계속 들으면. 근데 문제는 저도 경험상 처음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남이 풀어주는 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푸는 걸 보면서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풀 수 있는 것만 푸시고 풀 수 없는 거 놔두시고,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면 제가 다 어지간하면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번호대로 풀 거예요. 번호대로. 그러니까 단계를 숙지하셔야 돼요. 단계. 1번부터 기본 원리부터 쭉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계를 숙지하는데, 복습이 뭐냐면 이제 우리 책의 특징이 뭐냐, 연습 공란이 엄청 많죠. 그죠? 거기다가 다시 한번 내가 풀었던 거는 풀 수 있었던 건 안 풀어도 되고, 수업을 하면서 내가 좀 어려웠거나 좀 논쟁이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3회독 효과잖아요. 한 방에 3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통해서 이 책만 잘 정복하셔도, 이 책은 두꺼워진 이유가 제가 욕심을 내서 회계사 문제를 엄청 많이 실어서 그래요. 그리고 회계사 문제는 또 해설이 엄청 길어요. 한 문제당 해설이 엄청 긴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문제를 어지간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통해서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문제풀이 단위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설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뭐 거기 보면 거기 23페이지를 보세요. 23페이지를 보면 제가 가로를 1번, 2번, 3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그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계산기를 주긴 하잖아요. 회계사니까. 다만 내가 이 과정을 따라가면 문제를 푸는 방식은 경제학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가셔서 그 과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단계를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 1번부터 쭉 썼는데 내가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틀렸어 하고 다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괄호를 해서 내가 사고를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잘못됐지? 고기를 찾으면 돼요.
그럼 그게 교정이 되니까 괜찮은 거고. 그래서 문제도 제가 다 번호대로 풀어 드릴 겁니다. 번호 순으로 풀어 드릴 거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나 자료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제가 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엄청 많아서 이제 부담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적으면 하나, 많으면 4개씩 올려놔요. 뭐 필기노트, 그 다음에 각종 객관식 시험지 이거 올려놓는데, 그거 다운받아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다운받기 쉬우라고 그렇다고 아무나 줄 수는 없으니까 가입하시면 그냥 바로 다운되게 해놨어요. 뭐 승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만들러 주려고 한 거니까 바로 다운되니까 필요하신 분 사용하시고, 거기 필기노트는 회계사만큼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차피 좀 더 하시면 되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 뭐 내가 7급을 다 풀 수 있냐, 그래서 여기도 어지간한 다 실었지만 다 실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나와요. 네이버 카페에서 검색해서 ABC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뭐였냐면, 내가 뭔가를, 자원의 희소성 기억나? 자원의 희소성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만났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이었고, 경제학은 전부 다 무엇으로 판단한다?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지금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였어?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투입돼야죠. 투입되려면 뭐가 된다?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묵시적 비용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받을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묵시적 비용은 귀속임금, 귀속이자, 귀속지대, 정상이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말문제가 뭐 되게 어렵게 나오는 시험은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 서술할 필요는 없고, 여기 문제를 풀다가 특히 이제 이 문제 풀이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기회비용에서 과거에 지출된 금액으로 현 시점에서 의사결정에 미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매몰비용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산가능곡선이죠. 생산가능곡선,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었다. 그래서 내부면 비효율, 선상이면 효율, 바깥이면 불가능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식정은 뭐예요? 뭔가가 늘어났죠. 그럼 뭔가가 뭐한 게 있을 거다? 줄어든 게 있을 거다.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다. 그래서 포기된 것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 변화율이죠. 우리 기억해야죠. MRTXY는 MRTSLK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기울기였죠. 그래서 MRT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한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MRSXY는 한계 대체율,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MRTSLK는 등량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공식을 기억해야 된다. 증명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시험에 증명을 내진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뭐였어요? MCY분의 MCX였어요. 그래서 Y가 뭐였다? 뿌리를 박아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때. 그 다음에 MRS는 MUY분의 MUX가 되는 것이고, 얘는 MPK분의 MPL이 되는 것이었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쭉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여러분 합격을 하냐면, 제가 풀어주는 게 지겨워야 돼요. 몰라서 지겨운 게 아니라 제가 예습을 시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풀어오면서 내가 풀었던 과정이 맞는지를 각인하는 겁니다. 각인하는 거. 근데 또 예습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어차피 이거 풀어야 시험 봐.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자, 이제 스텝 1 기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직 프로골퍼인 어떤 농부가 있다. 이 농부는 골프 레슨으로 시간당 3만원을 벌 수 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15만원어치 씨앗을 사서 10만원 파종했는데 그 결과만 30만원을 수확 올렸다면 이 농부의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은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야죠. 뭘 원했습니까?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은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럼 먼저 회계학적 이윤, 회계학적 이윤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TR이 뭐예요? 총수입이죠. 총수입 빼기 명시적 비용만 해당하는 거죠.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학적 이유는 총 수입에서 경제학적 비용을 빼야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총 수입을 찾아야 됩니다. 총 수입은 얼마예요? 30만원에 수확을 올렸다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0이 됩니다. 30.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뭐예요? 15만원어치 씨앗을 사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15만원이 됩니다. 그럼 얘는 끝났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5만원이 회계학적 이윤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적 이윤은 암묵적 비용이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벌 수 있다. 그럼 번다는 건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당 3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몇 시간 일했어? 몇 시간 일했어요? 10시간을 일했죠. 그러면 암묵적 비용에 3시간 3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10시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다? 45만원이 되겠죠. 45만원. 그러면 이렇게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그래서 경제학적은 얼마? 마이너스 15. 회계학적은 플러스 15가 되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번호대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1파트는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죠. 직장인 K는 거주할 아파트를 결정할 때 직장까지의 월별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과 월별 아파트만 임대료만을 고려한다.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을 때 K의 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지금 임대료는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월별 통근 시간은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얘가 뭐라냐면 1시간당 기회비용은 1만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거죠. 그럼 얘는 암묵적 비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거잖아. 포기한 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에 최소화를 추구할 수 있느냐 라는 거야.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여기 뭐야? 160, 여기 150, 여기 145, 여기 150이 되니까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C가 합리적 선택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쉽죠? 즐겨요. 즐겨야지. 우리 회계사로 가는 길이야. 이게 그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로드 투 카타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로드 투 회계사야.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런 게 있죠.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죠. 자, 그럼 여기는 보니까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조합이 있고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하나가 늘어났죠?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늘어난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가 늘어났어? 몇 개가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6y가, 즉 yj 6개가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왜? 하나가 늘어났으면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지금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쪽과 줄어든 쪽 중에서 무슨 쪽? 줄어든 쪽이 기회비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줄어든 쪽이 기회비용이야. 자, 그러면 1번입니다. X제를 한 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6 여기 플러스 1 했을 때 마이너스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A국이 커요? B국이 커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Y제가 큰 건 A국이야? B국이야? B국이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어느 건지 알겠죠? A국이 큰 게 아니라 B국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A국이 B국보다 작다 라는 거죠. 그럼 만들어뜨려. 맞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다. 2번, A국이 X제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A국은 Y제를 최대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A국이 X제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게 빵이죠. 그죠? 그럼 Y제를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어? 14개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틀렸죠? 세 번째, A와 B국이 동일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A국의 생산기술이 B국보다 우수하다. 자, 생산기술이 우수하다는 말은 뭐예요? 더 많이 뭐 할 수 있다. 더 많이 생산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지금 A와 B국 중에서 지금 똑같이 두 개인데 얘는 14개고 얘는 26개잖아요. 그럼 생산 능력이 좋은 건 누구겠어? B국이겠죠. 그러니까 틀렸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B국이 X제를 한 개씩 추가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점차 감소한다. B국이죠? 그럼 여기가 10개였어.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몇 개가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6개지. 기회비용이 뭐한다? 체증한다. 할만하죠? 그래서 스텝 1을 넣은 거야. 왜? 바로 주면 용기를 잃는다니까? 근데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베이스 깔려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스텝 2 갑니다. 스텝 2. 그죠? 스텝 2에요.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는 뭐다? 8급과 감정평가사 문제로 이루어졌다. 조금 더 난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동그라미가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할 거야.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였어요. 자, A에서 B로 간다 라는 거죠. 그러면 A는 X0와 Y0로 뭐 하는 거다? 생산을 한 거죠. 근데 B는 X1, Y1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X제를 늘리는 대신에 Y제를 줄였다 라는 것이 요 기울기잖아요. 요 기울기잖아요. 그걸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MRT XY라고 불러요. 그럼 MRT XY는 뭐였냐면 이거였지.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 얘가 만약에 10개에서 20개가 되고 얘가 30개에서 25개가 됐다 이렇게 되면 X를 늘린 게 몇 개야? 10개지. Y제가 줄어든 게 뭐예요? 몇 개야? 5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걸 다시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X를 늘린 거나 5Y를 줄인 거나 자원량이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요걸 다시 쓰면 x는 2분의 1 y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2분의 1이 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MRT XY를 X제 생산의 기회비용,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접선이냐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좁히면 뭐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예요? MRT가 체증한다라는 거죠. 즉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할 때는 이걸 다 증명을 했잖아.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을 쓰는 게 아니고 결론을 빨리빨리 끄집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1번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그 말은 뭐예요? A점에서 B점에서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더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1번을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두 번째, 생산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동일한 자원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맞는 겁니다. 3번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 맞죠? 그래서 1번 3번이 똑같은 얘기죠. 네 번째, 한계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 변환율이다. 5번 생산 가능 곡선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자,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파레토 열 위에서 파레토 우위로 간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좋아지는 건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거죠. 파레토 개선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라도 줄어드는 거 없이 하나가 늘어나거나 혹은 둘이 늘어나면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생산 가능성의 A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건 결국 X제가 늘어난 만큼 Y제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파레토 개선이 안 되는 거지. 파레토 개선이 되려면 여기점쯤에 C점이 있으면 C점은 Y제를 늘릴 수도 있고 X제를 늘릴 수도 있으니까 요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건 뒤에 파레토 일성 MRS XYA, MRS XYB, MRT XY로 다시 배우는 내용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즐겨요. 아직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막상 또 어렵지도 않아요. 단계를 밟으면 괜찮아. 단계를 안 밟으면 어려워요. 바로 풀려고 하면 어렵고. 자, 이 5번. 다 그림은 갑곡과 얼곡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요거는 이제 없죠. 아무것도 없죠. 왜?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명심하게 되는 게 뭐예요? 너무 앞에 몰빵하지 마. 그 가장 안타까운 게 앞만 까매 그리고 놔. 그러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다? 소비자 이름부터야. 소비자.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는 막 증명을 하느라고 여러분 정신이 나갔던 거고,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딱 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먼저 갑국은 직선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야지. 자, MRT XY가 뭐합니까? 일정한 거지. 그 말은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불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월국은 원점에 대해서 뭐한다? 오목한 거잖아. 그럼 얘는 MRT가 체증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의 위치들을 보면 되겠죠.
자, 1번. 각국이 B점에서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의 조합을 변경해야 된다. 각국은 요선인데 바깥으로 나가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 생산 가능 곡선을 벗어났다. 주어진 자원을 벗어났다. 두 번째, 을곡의 X의 1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B점보다 B'점에서 크다. B점, B'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되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번, 을곡이 B점과 B'점 중 생산점을 선택하는 것은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거다. 생산 방법은 사람을 쓸 거냐 기계를 쓸 거냐죠. 여기는 X제를 생산할 거냐 Y제를 생산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B점은 각국에게는 비효율적이고 을곡에게는 효율적이다. B점은 각국에게는 뭐예요? 불가능. 을곡에게는 효율적인 거죠. 5번. 각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을곡의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있죠. 이게 확장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1. 자원이 확보되거나 2. 기술이 진보하거나 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워밍업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 회계사 문제로 갑니다. 회계사 문제. 자, 이제 되게 어렵게 생겼지. 자, 다음은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 가와 나의 다르게 짝지은 것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회계사 문제를 풀 때 특징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 생산 가능 곡선 할 때 여기를 X, Y 이렇게 그렸죠. 그쵸? 근데 우리 회계사 문제는 뭐라 했냐면 QX, QY로 이렇게 바꿔놨어. 이걸 많이 해, 회계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얘가 뭐임을 알 수 있다. QX고 얘가 QY임을 그냥 판단하면 돼. 똑같은 거야. 근데 얘기했잖아. 말을 바꿔놓는다고 얘네들은. 그러면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고 얘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갑에게 있어서 X에서 기회비용은 이거고 을에게 있어서 기회비용은 이거다 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했냐. 잘 봐요.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울기는 Y에 관해서 풀고 요 앞에 붙은 요 상수가 뭐가 되는 거였어? 기울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울기를 구했는데 아까 우리 기울기가 뭐였어? MRT XY죠. MRT XY가 뭐였어요? 뭐의 기회비용?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지. 정치로 할 수 있어. X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잖아. 아까 얘가 뭐였으니까 델타 X분의 마이너스 델타 Y였으니까 얘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었어. 그죠? 그러면 요거에 상응하는 기울기 분의 이름 뭘까요? 응이 아니고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아까 우리가 10X는 5Y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X는 2분의 1 Y가 얘가 뭐였어? 기울기라면 이걸 다시 쓰면 Y는 뭐야? 2X가 되잖아. 이거 뒤집은 거죠. 그러면 얘는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가 3번에 제가 QX잖아. 그러면 이 X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 출제자가 내가 배우지 않은 걸 썼더라도 내가 배운 걸로 바꿔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건 없어요. 안 배운 건 없는데 이 회계사 문제의 특징이 이 변수를 재정의를 많이 해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문제를 외운 사람은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왜? 변수를 지가 바꿔놨거든, 출제자가. 그러니까, 나는 2x 플러스 3y는 7 뭐 이런 거만 외웠는데 갑자기 qx, qy야. 그럼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런다고요. 그걸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y죠? 그럼 16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죠. 그럼 요게 뭐라고요? 기울기가 뭐라고? MRT가 뭐라고?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가백의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겠어요? X제가 2면 Y제는 뭐였어? 그걸 뭐라고? 뒤집으라고. 그럼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X는 2Y는 16이잖아 얘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8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그럼 을국은 뭐 불렀어?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물어봤죠? 그럼 2분의 1이야. 끝! 되게 어렵게 느껴지, 그냥 보면 어려워 보여.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조금 또 원시적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왜? 이거 무역에 써먹어야 되니까. 무역에서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럼 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돼. 자, 5번에 보면 지금 여기가 x, y잖아요. qx, qy. 저기 요 첫 번째 x가 빵이면 y 몇 개야? x가 빵이면 y가 몇이야? 16이죠. 16. 그죠? y가 빵이면 x는 뭐야? 8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얘가 값의 생산 가능 곡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국은 어때요? 을국은 x가 빵이면 y가 뭐예요? 8이죠. 8. 여기 x 빵 넣으면 16이 나오면 8이잖아. 그 다음에 y가 빵이면 x는 몇이에요? 16이죠? 을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값은 어때요? 8x는 16y가 성립하고 을국은 16x는 8y가 성립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y는 2분의 1x고 x는 2분의 1y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걸 그리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왜? 우리가 그냥 생산 가능 곡선의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기울기니까 그리고 Y제는 기울기분의 1이니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좀 이제 여기 스타일의 차이를 좀 느껴지죠 이제. 왜 스텝 1, 2, 3로 내가 배치를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생산 가능 곡선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로 오니까 이건 쉬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냥 이것만 풀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론 설명을 이만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 배치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많죠.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잘 할 수 있으셔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수요 있죠. 수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수요량을 구분하는 건 뭐였다? 얘는 선 자체였죠. 선. 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고 수요량은 특정 가격을 중심으로 특정 가격에서 특정 수량이니까 얘는 뭐였어? 점이었어요. 점. 그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소스가 이쪽에서 이제 뭘 많이 내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가 엄청 소스예요. 예, 요걸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으로, 개별 공급 곡선을 시장 공급 곡선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Q를 더한다, P를 더한다. Q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Q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Q로 바꿔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맨날 말문제에서 이제 수직으로 합하여 도출하는 건 뭐였다? 공공재였어요. 수평으로 더하면 우리가 사적재.
여기서 나오는 거. 수직으로 더하면 공공재. 말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공공재 다시 한번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뭐 한다? 반비례하는 관계죠. 반비례하는 관계다 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하셔야죠. 그래서 수요는 뭐예요? 우측이면 증가, 좌측이면 감소 였어요. 그래서 수요축 요인이 뭐예요? 대표적인 뭐였어? 소득, 인구, 기후,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는 이걸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들 이론 강의가 돼.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시고 이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설명을 이렇게 살짝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에 어떻게 구현화가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전이니까. 자, 그래서 곡선자치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점이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공급은 얘도 마찬가지로 선점이죠. 선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을 가려면 수, 평 합이어야 된다. Q를 더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법칙이나 수요법칙 예외는 우리가 소득효과, 대체효과 하는 그 기펜제가 수요고 공급은 우리 여가 소득 모형에서 그죠? 여가 소득 모형에서 후방불자나 농곡선 이런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 하는 거지. 뒤에 가서.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의 변동은 뭐였어요? 뭐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자, 균형 가격은 이제 둘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신축적이다. 청산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시장 청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적 청산은 여기서 쓰는 단어는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서 거시에서 쓰는 단어죠. 거시에서 쓰는 단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뭐 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초과 수요면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다. 정확한 양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죠. 근데 정확한 양이 없으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수량이 따라가고 얘를 알 수 없다 그랬어.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둘의 방향이 다르면 수요 방향이 가격이 따라가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 증명 다 해드렸으니까 문제 풀 때는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있죠. 그래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우리 면적으로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리면 어떻게 그렸었다? 우리가 여기 위쪽이 누구의 잉여? 소비자잉여. 밑에가 생산자잉여였다. 그리고 면적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가격제, 시저가격제죠.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가격의 상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는 가격의 하한선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죠. 생산자, 공급자를 보호하는 거였다 라는 것이었고, 네,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난도가 조금씩 생깁니다. 자, Z와 X의 가격이 나타날 때, 상승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먼저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재화가 어떤 거냐를 봤을 때, 자, 재화의 가격이다. 요거잖아. 1번. 재화 X의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Y의 가격은 하락한다. 자, X제의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대체제야. 대체제는 우리가 치킨, 피자 같은 거니까 치킨 가격 올라가면 피자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대체제야. 대신할 수 있는 거야. 하나가 비싸지만 하나를 먹어야죠. 그래서 얘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화 Y의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수요량이죠. 수요량이면 지금 보완관계에 있으니까 얘가 비싸졌어. 그럼 얘 사 못 사. DY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뭐예요?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겠죠. 3번. 재화 X가 정상제라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자, 정상제라면이에요. 정상제라면. 그래서 요거는 우리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정상제는, 자, 이런 건 외우는 거야. 정상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일 방향이에요. 그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일 방향. 이거는 나중에 가격 효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수요 법칙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수요 법칙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 법칙가 예외가 되려면 기펜제여야 되고요. 기펜제는 반드시 열등제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객관식 선지를 2개 외우는 건 딱 2개야. 1. 정상제는 수요 법칙에 예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펜제는 그냥 기펜제 그림 그려서 푸는 거 넌센스고 기펜제 계산 문제 없어요. 뭐라고요? 소득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서 뭐가 크다? 소득 효과 크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는 파트는 아니고 얘는 소비자 이론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수요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죠? 그거 맞잖아. 수요 법칙이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네 번째, 제와 X의 열등제라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열등제라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거니까 수요 법칙 예외라는 거잖아. 근데 열등제도 우리가 열등제 안에서 기펜제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A, B가 있는데 우리가 열등제는 수요 법칙 예외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 삼겹살 가격 싸지면 먹을까 안 먹을까? 먹을 거죠.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하면 돼지고기 열등제잖아. 그러니까 열등제라고 무조건 수요 법칙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열등제라는 게 우리가 그 수요 법칙 예외가 되려면 반드시 기펜제라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 기펜제는 우리가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 소득 효과가 크다. 이 얘기죠. 엄청 잘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소비자 이론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있죠. 자, 보세요. 요런 문제. 요런 문제를 수식으로 줍니다. 자, 수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럼 A가 4가고 B가 배죠. 그럼 해석합니다. 자, 여기 보면 0.8과 1.1이 있죠. 자, 이건 뭐예요? 그냥 상관없어. 이런 거죠. 그냥 이건 좀 기본이야. 그랬는데, 두 번째, PA가 붙고 이게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면 AJ의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지? 그럼 얘는 뭐다? 수요 법칙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B인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PB 가격이 올라가는데 B가 올라가면 얘는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B가 올라갈 때 A를 못 산다는 건 대체제예요, 보완제야? 어? 아니 이거잖아. PA가 올라가서 QB를 더 먹어. 그럼 이건 뭐였어? 대체제. QC가 떨어져. 그럼 뭐예요? 보완제지. 그러면 지금 얘는 B하고 뭐예요? 보완제라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과 배가 어떻게 보완제입니까?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식을 해석하는 거죠. 주스 드시나 보죠. 오늘 그 주스 한 잔 드시나 보지. 이가요? 그래서 보완제 관계입니다. 보완제. 그 다음에 I가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에 뭐가 붙어 있어? 플러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정상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요 법칙이 뭐하고 통하고 보완제 관계고
정상제다 이거죠. 1번 사과 배는 보완제이다. 말 들려? 맞죠? 두 번째 사과와 배는 모두 정상제이다. 맞죠? 세 번째 사과와 배 모두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맞죠? 네 번째 사과와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이 지금 여기 0.8과 1.1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포를 떨쳐야 돼.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은 주어진 식을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갈게요. 3번. 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을 개발했대. 이 기술 개발이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로 오른 것은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림도 그리면 안 돼요, 이제. 자,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 뭐야? 공급이 증가하였다. 그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가격이 뭐하고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그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동차가 상승하다. 자, 그 몇심인지 알겠죠? 근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자기게 어려운 거야.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시장 균형에서 XJ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에요. 그러면 XJ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언제 가격이 상승합니까?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다만 얘는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는 것이고 얘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인구 증가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소득, 인구, 기호, 대체재 가격, 보완제 가격이니까. 소득 수준의 향상이죠. 근데 얘가 뭐였어? 정상제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근데 세 번째, X제 생산 기술 향상은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왜? 저거 대신 갈아타야 되니까. 5번에 X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 한 내용은 뭐였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기회비용 구할 수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기회비용도 구할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본 거고, 수요와 공급은 이제 시장 균형부터 쭉 진행을 할 거고, 아직 어렵게 나온다는 그런 요소들은 아직 안 했으니까 좀 더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1차적 그 예습을 해오라고 한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스텝 1에서 2까지는 어떻게 좀 접근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3 우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